자,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가장 높은 징계 수위죠.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포구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네, 두 분과 그 밖에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국회 윤리자문위가 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일 수위가 센 것인데 일단 그 지적한 부분을 보면 김 의원이 다수의 코인 거래를 했고 소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자문위 이번 결정 어떻게 좀 해석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문위의 제명 결정을 조금 이렇게 놀랍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그 자문위원회라는 게 물론 이제 그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8명의 외부 위원으로 선정된 기관인데 예. 어쨌든 국회 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야의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 입김이 전혀 작용이 안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어쨌든 민주당이고 그리고 그 다수당이 민주당인 국회의 하부기관으로 그 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제명안이 그 공고 의견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제명이라는 절차가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절차가 그 전에 YS 이후에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례적인 결과인 거죠. 굉장히 이게 사항이. 그 본인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제명에 맞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도 벌써 상임위에서 회의 중에 200번 이상 거래를 했다는 거고 본회의에서 거래한 것까지 조사하면 더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때 현금화한 게 99억이었다. 뭐 그리고 그마저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소명 태도 그러니까 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없는데 확인한 것만 이 정도다. 그러면 확인하면 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 예상까지 하면서 제명 공고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명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진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더 그걸 조사하면 차치하더라도 더 조사하면 지금 나온 것보다 더 나온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문위에서.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자문위에서 제명 공고가 나왔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단순히 이게 뭐 여기서는 윤리위 문제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상 검찰의 수사 그 이상의 단계로 이제 번져나갈 때 그 파급력은 추가적으로 더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야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뭐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당초에 저는 징계 수위를 예견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출석 정지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 30일 정도. 그 제명 생각을 안 하셨죠? 왜 그러냐면 윤리위에서 해석 권한을 했었을 때 중징계가 어디서부터가 중징계입니까 했었을 때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출석 정지 30일,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제명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중징계냐고 했을 때 윤리에서 분명하게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가 중징계다. 그러면 이걸 과연 제명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 물론 성실 의무를 국회의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나 이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건 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위법한 법을 불법적으로 저질렀다는 소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제명까지 할 수 있겠느냐. 특히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어떤 민주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어찌 보면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명까지는 쉽지 않았다고 저는 보였는데 저는 소명 과정에서의 김남국 의원의 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약간 좀 괘씸죄 같은 것이 좀 씌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예요. 어떠한 법적인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해명하는 그 해당 의원의 태도라든지 어떠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김남국 의원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제명까지 일단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예. 기존에 21대 국회에서 제명까지 공고가 된 의원이 이제 김남국 의원까지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미향 이해되는 의원, 거죠. 예. 이상직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이 4분이 계신데 이상직 의원은 뭐 자동 상실이 되면서 그냥 그렇죠.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윤미향 의원하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계류는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아직 의결 절차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 발표를 이제 뭐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마 뭐 그 기존에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본인에게는 너무 중한 징계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이 이제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 어떻게 남겼냐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짚어주실까요? 예, 그 자문위에서 24일에서 25일 정도에 이제 심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징계 심사 소위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예. 그리고 한 27일쯤에 국회 본회의에서 뭐 본회의 직후에 전체회의에서 뭐 이거를 사안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 허들이 굉장히 높죠.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넘어서야지 이제 국회의원은 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찌 보면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네. 사실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뭐 그렇게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이 의문스럽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을 이제 추상적으로 막 던지는데 뭐가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고 뭐가 그러면 공정하지 않는지 그 디테일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이나 그러면 이제 박덕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가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굉장히 소명을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도 많이 내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그 자문위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대목을 역으로 자문위원을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언한 거는 나한테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이런 내가 제출한 이 자료를 보지 않고 말한 거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공정하지 않고 뭐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는 글쎄 또 자료를 정확하게 내신 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맞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안 냈다라는 의혹이 있는 분이 그런 말 한다는 거는 적반하장이죠. 그 김 의원이 앞으로 이제 윤리특위에서 추가 소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이 부분 네. 추가적으로 그럼 자료가 내서 공정히 좀 바라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 부분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가장 해보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국민들이 그 관심이 있는 네. 부분은 아마 그 상임이라든지 국회 활동을 하면서 그 기간 안에 그 네.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코인 거래를 했는가 네. 몇 번이나 했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어찌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미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의 영역이에요. 이건 윤리자문위에서 뭐 진짜 실토를 하지 그렇죠, 않는 한은 그렇죠.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윤리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뭐 그러니까 밝혀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절차적으로 남은 것은 지금 특위에서 윤리특위에서 그 산하 소위가 있는데 1소위가 2소위가 있어요. 그러면 네. 1소위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한 그 소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사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소위위원장으로 돼 있으시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 1소위에서의 어떤 좀 자세한 더 내용을 할 것이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소명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은 서로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도 지금 공개를 못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수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실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수사에 앞서서 국회에 이걸 얘기한다는 것도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고 또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뭐 윤리특위에서 이걸 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럼 국회 활동 기간에 거래했던 그 내용 거래했던 내용만 네.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200회 이상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다음에 김남국 의원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소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윤리자문위에서 200번 이상 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과 그 횟수가 정말 특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럼 저는 본인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
예를 들어 부재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시간에 나는 이런 뭐 국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소명을 해서 저는 이 부분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어찌 보면 정치적인 운명, 인생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의원직 제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지가 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맞아요. 지금 당내에서 보면 혁신위와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 간에서도 온도차가 좀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실제 제명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실제 이게 조금 당 내에서도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엄청 국회의원 중요하죠. 제명을 한다는 건 국회의원 신분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네. 본인의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제명이 딱 한 분 계셨어요. YS 한 분. 그때는 이제 독재 정권에 박정희 정권에 예를 들어서 탄압을 받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요. 야당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제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불미스럽고 본인으로도 불명예이거든요. 이게 역사상으로 남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부와 또 일반 개별 의원들은 좀 온도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200명이라고 한다면 재적 의원 200명이면 개헌을 할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개헌 정족수는 똑같아요. 그만큼에 해당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은 좀 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당론으로 정해서 하지는 않겠지만은 온도차가 어떻게 갈린 거예요? 어느 쪽으로 좀 제명까지는 좀 중심을 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정 30일 정도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도 좀 입법의 불비죠. 미비라고 전 보여요. 이걸 좀 단계별로 나눠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 4단계밖에 없다 보니까 추석정지 아니면 제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정지까지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면 추석정지 30일 안 하면 어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비 지급 정지하고 그동안의 어떤 징계의 의미로서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어찌 보면 그것도 국회 의원회관까지는 가죠. 본회의장은 출석을 못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떤 그 징계의 강도는 굉장히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명이란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민주적 정당성을 해치는 문제이기도 하고 국회가 그걸 빼앗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생각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분위기가 제명까지도 그렇지 않냐? 좀 이게 힘들지 좀 더 않겠냐. 무게중심 실린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어떻게 자, 예상하세요? 이게 설 단장의 그 부위원장의 의견이었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재적 의원의 3분의 1하는 게 물론 굉장히 높은 허들입니다. 개헌 저지선이 3분의 2죠. 근데 그 전에 이제 YS밖에 없었고, 근데 이 제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게 부당한 탄압을 받는 국회의원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거지. 그 법사위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하는 거 보호하라고 이렇게 허들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코인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높은 허들의 제도가 아니다.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김남국 의원의 혼자만의 문제냐가 있어요. 지금 이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코인은 그 P2E 그 입법 로비하고도 지금 의혹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이 관련했던 그 클레이페이라는 그 회사는 카카오 관련한 회사고 그 카카오가 압수수색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김남국 의원의 혼자만의 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민주당에서 제명하는 것도 어차피 자기 당 사람도 아니고 예. 본인이 이제 명분을 가지고 당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국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이 관련이 돼 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이 김남국 의원은 보호해야 돼요. 왜 보호해야 되냐?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돼서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순간 불체포 특권이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그 문을 열리게 할 수가 없는 다른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과연 그러면 그 김남국 의원을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이제 배지를 떼게 하느냐? 배지를 떼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다른 그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과 연관이 있느냐?
그게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부담을 좀 고려해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실제 네. 인터뷰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뭐 지금은 당을 떠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기존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참 선후배 의원들한테 참 잘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훼손되거나 못하게 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원정주의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외부에서 와서 그 당내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해봤을 때 이런 원정주의가 상당히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빠리빠리 대처를 엄격하게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좀 새겨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김남국 의원의 자진 사퇴는 뭐 참 저도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뭐 정치를 앞으로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번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또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부분까지 지고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또 다른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좀 길게 보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당장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에 급급해서 어떠한 계속 뭐 자신은 무고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뭐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본인을 비판하는 중도층이라든지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층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저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그 당시 영남 지역에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포구 골프 논란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윤리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제 개시하니까 SNS에다가 홍 시장이 과하지옥 이게 보니까 가랑이 밑을 기어간 치욕이다 이런 뜻인데 중국 한나라 개국공주 한신의 이야기를 좀 담은 이 사자성어인데 이걸 썼다지 지웠어요. 예, 그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자그마한 모욕은 감수한다 이런 뜻인데 네.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자그마한 모욕에 당했을 때 가랑이 밑을 찧어가면서 과하지옥이라고 발언을 하시면 과하지옥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징계절차가 개시된 그 이유가 또 이게 맞는 말인가라는 또 그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포구 골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정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과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발언들도 과하신 부분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본인한테 그 징계가 빨리 개시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어떤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한번 뒤집어 보면 과거 김재원 의원하고 태영호 사건 때 태영호 의원 사건 때 홍준표 대표가 김기현 대표한테 빨리 그 징계나 이런 것들을 수습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좌우를 너무 살펴가지고 하는 판사 스타일의 정치를 한다면서 또 비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 비판을 그대로 어찌 보면 홍준표 대표한테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홍준표 대표한테 똑같은 걸 적용을 하면 그거는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본인이 또 말씀하신 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올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셨고 사과를 이미 하실 거면 과지옥이라는 말을 또 쓰시는 것도 부적절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리 징계 개시를 못 참으신 건가요?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라든 뭐 억울함 떠나서 본인의 그 감정을 좀 추스르지 못한 걸까요? 뭘까요? 근데 그 홍준표 대표 그 스타일이 원래 이제 그 어떤 액션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기다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홍준표 대표는 정치 스타일이 성문을 열고 밖에서 이제 들판에서 단병 접전이라는 전투를 치르는 그런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활 쏘고 원거리 무기 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부적절한 대목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부적절한 대목이 있을 때는 또 그거를 잘 수습해 나가는 그런 것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적절하게 수습하는 거 뭐였냐를 조금 더 사려 깊게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일단 골프를 하러 가신 것부터가 당시에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요. 뭐 날씨도 굽은데 굳이 또 본인도 밝혔다시피 뭐 시작한 뒤에 1시간 뒤에 철수했다고 말할 만큼 뭐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에 그 전부터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강행하실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항상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날 보여주셨던 어떤 기자들 앞에서의 그 태도와 어떤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왜 자기한테 트집 잡으려고 하느냐.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러한 참사가 나고 있는데 그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어떤 태도는 언행은 굉장히 부적절해서 누가 봐도 참 언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나마 사과를 하셨다는 부분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러면서도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왜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홍준표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뭐 스탠스라든지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보면 유쾌할 때도 있어요. 뭐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는 재미없으신 정치인들이 태반인데 거기에 유쾌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TPO가 맞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과감성, 뭐 어떤 유쾌함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국민들의 뭐 정말 그 생명이 정말 재난에 의해서 이렇게 참사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당에서 어떤 징계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또 제가 타당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홍준표 시장이 이번은 100번 더 사죄하고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사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냥 사과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행동에서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한편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는 어떻게 답글을 달았냐면요. 창당 권유에 이 당에서 정치를 마쳤으면 한다. 그리고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다.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았거든요. 이 답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조금 이야기했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걸 SNS에 올리셔서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정치인들은 대부분은 수면 아래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격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수면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치를 내부에서 그렇게 경험을 안 하신 외부 사람들도 정치의 기보라고 할까요? 바둑의 기보를 배우듯이 그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홍준표 대표의 스텝 하나를. 그래서 그거를 뭐 자기가 이제 자초한 잘못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리한 상황을 이렇게 더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그 아주 소중한 정치적인 자산이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소중한 자산이 이 당에서 마무리 짓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절대 뭐 당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공개 다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적장자라고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바른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들이 탈당을 했었을 때도 그때도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때도 대선을 치르셨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어찌 보면 당 대표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 당시만 해서 본인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본인이 정말 집안의 정말 장자로서 견뎌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 본인이 탈당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뭐 모두가 다 탈당한다 해도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을 최후의 한 명은 저는 홍준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또 결재질을 할지 저희가 이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설 부위원장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놓고 무기명이고 기명을 바꿔야 되고 또 보니까 위법 의혹 제기된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 꼼수 탈당하면 안 되니까 이 내용도 좀 바꿔야 된다. 얘기해서 좀 당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안하고 있는 사안들을 지금 보면 어떠한 그 체제에 대한 개편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어떠한 이 방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방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다 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명문의 규정에 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사에 관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규정을 했던 이유가 기명 투표를 했었을 때 물론 지금 시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과거 독재정부 시절이라든지 이런 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봐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다 무기명 투표를 했던 내용이고 또 아무래도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겠습니까? 어떤 누군가의 대상에 대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정책이라든지 입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 대상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는 건데 거기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자기를 반대했고 누가 자기를 거부했는지 다 확인하게 되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러면 권력자가 됐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했던 것인데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왜 지금 명문에 규정이 돼 있는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입법 제안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혁신위의 성격에서 좀 벗어난다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혁신위가 지역적인 문제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혁신 이런 걸 받아서 체포동의안 그러면 표결 방식을 무기면서 기명으로 바꿉시다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와 정말 혁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거 입법사항이에요. 입법사항. 그러면 그 의회 내에서 논의가 되게끔 해야죠.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이걸 혁신안으로 낼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부인하면 어떡하죠? 부정하면 이거 저희는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이거 국회에 대해 논의가 안 되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사안들이 과연 민주당의 어떠한 뭐 지역 말당적인 것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비판받았던 것을 뒤엎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때 이걸 과연 혁신안으로 생각을 할지 어떤 좀 저는 방향 설정을 조금 다시 하고 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혁신안이 나오겠지만은 더 기대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글쎄요.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법을 넘어서는 것들은 과연 이것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맞춤형이 네. 좀 맞는 건가? 민주당이 맞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는지 또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에 좀 강성 발언 민간인이실 때 많이 하신 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그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으시는 그런 내정자답게 그 본인의 그 전에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순화해가지고 표현하시는 것 같긴 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는 그 통일부의 성격을 그 전에 통일부가 아닌 그러니까 대북 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또 대통령님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거기 방침에 맞는 분이 또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뭐 소수론을 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소수론일 수는 없고 나중에 또 다수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일어났던 일 거기에 대한 평가 민간인으로서의 평가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그 통일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순화해가지고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통일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온건하게 가는 방향으로서의 통일부 그것만이 정의냐? 그런 통일부가 아닌 새로운 통일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순화해서 답변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네. 참 앞으로 정말 이게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내용 내야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청문회 되면 앞으로 그러면 뭐 정권 바뀐 다음에
민주당 정부 잡은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비판 안 하시겠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청문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으면서 뭘 물어봐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자리에 맞춰서 말을 한다. 아니 우리가 어떤 장관이라든지 책임 있는 자리에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은 글이라든지 SNS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에 이제 해당하니까 자기는 이제 과거에 했던 말들은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사인일 때 얘기고 뭐 자기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뭐 이 정부에 맞춰서 하겠다. 그럼 저부터도 하죠. 저 통일부 장관 시켜주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책임감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장관이라는 자리에 보낼 때는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우리가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데 본인은 그냥 사인일 때의 얘기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뭐 큰 잘못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김용호 장관이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어떤 사인이 외부에서 책임 없는 사인이 어떤 통일부 장관에 대한 통일부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통일부 정책을 하실 건가요? 그게 그럼 잘못된 건 아닌가요? 그게 위법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호 그 내정자의 후보자의 어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평가는 참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까지 정치권 이슈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